예,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사회를 맡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 정책복지전문위원 배상준입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충청북도의회 유튜브 채널로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과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정책복지위원회 의원이신 박지현 의원님께서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주제 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빈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을 섬기는 일 잘하는 의회구현에 힘쓰고 계신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의 자장을 맡으신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청주시의회 이하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토론자로도 참여하십니다. 충북연구원 김영배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로 6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소개는 지정 토론 시간에 좌장이신 박지현 의원님께서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많은 귀하신 분들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토론회를 찾아주신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의회의장 이양섭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박지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우리 충북도민의 간병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가 논의회장을 열고 정책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이 처한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지현 의원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허선영 연구위원님, 그리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실 6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또 우리 이화정 청주시의회 의원님 참석에도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김명배 충북연구원 원장님, 엊그저께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빈 여러분께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지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병 서비스 요구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 우리 충북 의료원에 입원시켰는데 진짜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또 간병비도 열흘에 한 번씩 결제해야 되는 이 크나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저도 느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간병비 부담은 여전히 많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고 가족 내 간병자들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더할 나위가 없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개할 수 없으며 사회적 전체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책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요양 간병 지원 내실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충북 지역의 간병 실태를 살펴보시고 국가와 지방단체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오늘 이 토론회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발판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는 복지정책은 물론 보건의료, 가족 돌봄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충청북 도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큰 의미가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6분의 의원님들 많은 역할을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양섭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고 성공적인 토론회 다짐을 위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내빈 및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충북연구원 허선영 연구위원님께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연구원 사회정책연구부의 허선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간병비 보험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간병비 부담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화두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토론회에 발제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20분인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또 가기도 해서 바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할 내용은 간병비 부담 현황이 어떠한가를 일단 우선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제도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고 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환자에 대해서 병원비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사실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 질병 비용은 질병이 국가와 특정 지역, 지역사회, 개인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비용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직접 비용,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인 직접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비용,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생산성 상실과 같은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간접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된다던가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다던가 그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모형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간접 비용이나 모형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직접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비용은 직접 의료비, 그리고 의료비는 아니지만 직접 지불하게 되는 비용인 직접 비의료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간병비가 바로 직접 비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직접 비의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 현황들을 기존 연구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선 2019년에 이루어진 이은환 김우계 연구에서 우리나라 골다공증만 한정해가지고 골다공증 입원 외래 진료비 총액을 계산을 해본 결과 약 1,694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직접 비의료비의 경우에는 이것의 한 73% 정도 해당되는 1,233억 원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간병비가 885억 원이었고요. 교통비도 3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진선, 김진현의 연구는 2008년부터 10년간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계를 했는데, 연구 결과 사적 간병률은 감소 추세이지만 간병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또 간병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기준 사적 간병에 소요된 연간 사회적 비용은 6조 9천억 원에서 8조 원 정도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를 하거든요. 환자 경험 조사라고도 하는데 2021년에서 2023년 자료만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이번 시 개인 간병 고용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막대로 된 그래프를 보시면 21년에 9.6%에서 23년에 7.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반대로 일평균 개인 간병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서요. 2021년에 88,18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18,870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 자체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20년에 2.7% 상승률을 보이던 것이 23년에는 9.3%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사실 대부분 국가 단위에서 연구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충북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23년에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간병비 부담만 보여드리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의료 패널 2019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충북은 494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9년 한 해 계산을 했을 때 충북 가구의 유급 간병비 평균이 382만 원인 것으로 나오고 가족 간병비 평균은 23.4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의료비는 16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유급 간병비 평균이 오히려 직접 의료비보다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서베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8가구만 유급 간병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정확한 수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베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출하는 가구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보시면 사실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비를 계산했을 때 가족 간병비 평균이 굉장히 23만 4천 원 정도니까 사실 별로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시면 유급 간병비는 27만 원에서 740만 원까지이고요. 그리고 가족 간병비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2,7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의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사적으로 간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담 현황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간병 부담 해소 그리고 감염 관리와 같은 이번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배치 수준 향상을 통해서 간호와 간병을 동시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번 서비스 모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통합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 간호사로부터 간호 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입원비와 간병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모형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이렇게 구성된 간호 간병팀을 통해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고 입원비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동 입원료라는 개념을 통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입원 관리료가 포함되고 그리고 거기에 간호 간병료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통합병동 입원할 때 의료비 외에 환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인 것으로 그냥 일반 병동에 입원한 거에 비해서 75%가량 감소된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한 연구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족 간병률이 4.5%포인트 감소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도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진행되어 온 경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2007년에 처음 시작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2015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 사업으로 법제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를 통해서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 환자 집중 관리 및 간병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적용 병원과 병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주요한 내용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증 환자 집중 관리 및 간병 기능 강화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에 대해서 간호사의 경우에 간호사 한 사람당 환자 5명이던 것을 1대4로 확대하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1대40이던 것을 1대8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동 지원 인력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의 간병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적용 병원과 병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데, 원래는 4개 병동, 한 병원당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던 것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전면 해제를 했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최대 6개 병동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참여 병원이 전국 760개소, 그리고 79,516병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16군데 병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1298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최근 발표하게 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인데요. 원래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요양병원 모두에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보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 제정될 때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고요.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적인 보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설이 각 기관의 입소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서 요양병원에 가셔도 되고 또 노인 요양시설에 가시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환자 선택에 맡겨져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는 사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 등급의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 사실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 등급의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 내 의료나 복지 서비스가 부족해서 집에서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더라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입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에는 정말 요양이 필요하면서 의료적인 처치도 필요한 사람이 입원을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4년 4월부터 지금 시행 중이고요. 현재는 20개 요양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와 요양 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환자 한 명당 간병인 배치 수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월 29만 2,500원에서 53만 7,900원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간병비 지원 기한이 180일에서 최대 300일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의 경우에는 사실 요양보호사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던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 아닌데, 간병인의 경우에도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 간병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자체 간병비 지원 관련 조례는 대부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2007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2015년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단체장 판단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환자 입장에서는 무료이거나 혹은 2만 원 정도만 내면 공동 간병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15일에서 60일 정도 필요시 1회 연장하는 정도에서의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서울시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는 서리풀 건강 119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위소득 170% 이하,
그리고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병원 동행 및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요. 단기 재가 간병 서비스를 연간 최대 7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혹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횟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충북의 경우에 어떻게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요.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의료비 용자 지원 제도를 통한 간병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별도의 조례는 없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연간 최대 60일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4,500원 정도의 부담을 하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70%,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라고도 하는 의료비 용자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22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현재는 65세 이상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보시면 대상 수술, 지금은 14개 질환에 대한 수술과 시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의 시술로 인해서 수반되는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식대 등 부가 비용을 포함해서 용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용자를 할 수 있고, 용자를 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간 모의자 분할 상환을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네, 이런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사적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책자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21년부터 24년까지 전국 병원 수, 병동수, 병상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만 살펴보면 충북은 사실 기관수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병동수, 병상수는 23년까지 늘어나다가 24년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충북 내에서도 사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청주, 충주, 제천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자체 단위,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도 기초 지자체 단위로 살펴보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동, 병상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역별 편차를 해결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별 업무 부담이 있거든요. 보시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대부분 간호와 관련된 업무를 간호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요. 병동 지원 인력과 재활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보조 정도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중증 환자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입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고요. 물론 경감 방안을 통해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사실 병동 지원 인력과 재활 지원 인력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곳도 있고 둘 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간병을 위한 인력들은 아니기 때문에 간병 기능이 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 담당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간병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정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 대전제라고 붙인 이유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둘러싸고 굉장히 논쟁이 활발하기도 하고 찬반이 또 뜨겁기도 합니다. 근데 요양병원에 아까 사회적 입원이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에 있고 싶지만 사실 요양시설에 보내자니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뭔가 정말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치료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것이 보호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더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더 많이 가시게 되고 요양병원에서 충분히 걸어 다니시고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정립을 통해서 정말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간병과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또 요양시설에는 의료적인 처치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소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근데 사실 이상적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뭔가 개편이 되고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대전제 하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 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이나 요양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 간병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앙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충북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중위소득 50% 초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단기간에 그런 입원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간병비 제가 작년에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2주간 입원을 하셨는데 간병비 24시간 간병을 2주 썼더니 250만 원, 간병비만 2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 아니면 몇 달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 간병비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의료비 후불제 14개 질환의 수술 및 시술로 발생한 간병비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홍보도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의료비 후불제가 임플란트 식립과 같은 그런 치과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 특례처럼 간병비 지원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의료비 후불제를 통한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병비는 사실 개인의 부담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이고 국가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허선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좀 회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정 토론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잠시 후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 진행은 좌장이신 박주현 의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또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말 이 지인을 통해서 저는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간병인과 간병비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그런 차원에서 이 간병비에 대한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됐고 또 의회에서도 이 간병비에 대한 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또 연계성을 갖고 오늘 이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합하는 도의원 박지현입니다. 오늘 그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신 허선영 연구위원님과 6분의 토론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2023년 12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22.2%, 전국 평균 20.2%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병비 부담은 많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충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지난 3월 12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간병비 부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그 충북 지역의 간병 현황을 점검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충청북도의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경험하고 생각해 오셨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토론 시작에 앞서 오늘 그 토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이사장님과 대한요양병원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최항석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의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총괄하고 계신 이은경 그 간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장기요양센터요 김무길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충청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김창수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청주시 영운동과 용암 1동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정말 그
열심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청주시 의회 이화정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 보건 및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허선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정 패널 분들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최대한 토론자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토론 시간은 지정 패널 분들 한 분당 7분씩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석 이사장님께서 그 보건복지부 간병지원 단계적 제도화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충북도에서 이렇게 간병에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허선유 연구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양병원의 이제 협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요양병원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초기에 20개 병원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에서 3개 병원이 자진 철회를 하였습니다. 초기에 이제 의료 요양 통합 판정 시범 지역으로 이제 10개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 모집할 때는 이제 12개 지역에서 이제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충북 진천군과 전남 여수시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적정성 평가가 1, 2등급이어야 되고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야 되며, 의료 최고도 고도 환자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 재원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4인실 이상이 일반 병상 172병상을 가지고 있는 대형 병원에서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병 지원을 받기 위한 환자들에 대한 선정 방식이 기본적으로 의료 요양 통합 판정, 그리고 의료 최고도 고도 및 장기 요양 1, 2등급 중, 또는 의료 중도 중에 ADR 11점에서 17점, 2단계 욕창 피부 개양 치료 중, 또는 약물 치료 중에 치매 환자 포함으로 굉장히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희 요양병원 협회에서 이거는 사실상 시범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마찬가지라는 이제 얘기를 끝에, 올해부터는 20% 이내에서는 장기 요양 1, 2등급 보유 의료 고도 이상 환자에 대해서 통합 판정이 없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에는 의료 최고도가 이제 180일, 의료 고도가 90일 정도만 됐었는데, 이거를 추가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최고도는 최대 300일까지 지원하고 의료 고도는 최대 270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변경되었고, 기간 연장 시에 본인 부담률이 매월 10%씩 인상이 됩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이 올해 이제 또 좀 더 상승을 해서 월 37만 5천 원에서 60만 2천 원 정도까지 본인 부담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는 이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하는 기관이 없는 이유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 판정 서비스 지역이 충북 진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에는 요양병원이 단 하나만 있고요. 근데 그 요양병원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 대상이 요양병원이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이러한 간병 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는 원래부터 환자를 평가하는 환자 평가군이 있습니다. 환자를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나눈 환자 평가군이 있는데 왜 통합 판정 시스템을 또 거쳐야 하는지가 저희들의 의문입니다. 이 평가 방식이 좀 주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통합 판정 시스템이 위원회를 처음에 의사의 진료 소견서도 있어야 되고 위원회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판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보통 입원을 할 때 일주일에서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의 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간병인 배치 비율이 2.22대 1에서 3대 1입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2.1대 1입니다. 현재. 오히려 요양시설보다 시범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수가 훨씬 부족한 현실이 지금 시범 사업의 현실입니다. 또한 요양시설은 장기 근속을 하면 요양보호사들한테 장기 근속 수당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 사업에서는 그러한 수당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또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의 인건비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간병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누가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급성기 병원에서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의 경중과 상관없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그에 반해 요양병원은 고도 이상만 해야 된다는 그러한 환자 경중을 또 제한을 두고 있고 시범 사업 과정 중에 요양병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시범 사업 대상 환자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퇴원하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또는 이제 기간이 지나서 19분이 됐다고 치었을 경우에 한 명을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집이 통합 판정 기간에 걸리고 있고 그러면 한 명을 비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들 어르신들은 병실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지원 기간이 끝나서 병실을 옮겨야 됐을 경우에 집을 옮기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보호자와 환자를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병제 제도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지역별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서울 지역은 개인 간병을 했을 경우에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만 원이 넘습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이 간병 제도를 도입하면은 인건비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또는 전라남도 지역은 간병비를 잘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도를 도입하면 보호자의 부담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또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먼저 비급여 제도로 먼저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구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양시설이 올해부터 2.1대 1로 기준이 바뀌면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비 지원 방식이 올해부터 또 24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대비 24년에 요양보호사 배출이 84%가 감소되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현재는 10%를 먼저 국비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 9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수료 후에 6개월 이내에 동일 직종에서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이 90%를 환급을 해줍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무할 사람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먼저 따놓고 나중에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외국인 간병인 허용 업종이 현재 H2와 F4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의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이 라인은 간병인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는 지금 E7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동일하게 E7이나 E9까지 허용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간호사 수천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바로 입국해서 바로 간병인으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지식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바로 현장 투입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요양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고용할 경우에 병원에서 간병비를 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현재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병인 교육 및 관리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병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질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간병인이 지금 굉장히 수가 적기 때문에 병원보다 역전해서 갑인 위치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바로 짐 싸들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현재 제도가 없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992년에 이미 취업서비스법을 만들어서 외국인 간병을 20만 명이 넘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간병인 급여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가족이 부담이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병인 제도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도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나 김해시에서도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촉구를 의원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경기도 소재 15개 시군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는 연간 120만 원을 병원급이면은 요양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의료기관 이상에는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최대 60일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소급해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현재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좀 더 현실화 있게 면밀하게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요양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의 간병비를 먼저 비급여라도 해서 정규직 고용을 원활하게 하면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서 간병 서비스의 질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간병인의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법을 만들어 구인난 해소 및 간병비 절감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충북 지자체에서도 저소득층에게 다른 지자체에 드리지 않게 병원 종별 상관없이 일부 간병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는 또 제안한 부분들이 이제 보면 복지부 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 아쉽게도 그 충북의 그 진천만 해당돼 그 신청 자격 대상 요양병원이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으로 문제점으로 통합 판정 주관성, 또 대상자 선정 시일 소요 문제, 또 간병인 배치 비율상 간병인 수 부족 문제와 또 인건비 차이 문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간병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간병인 비자 발급에 대한 확대와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별법 제정, 또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보면 그 책자 18쪽에 외국인 간병인 허용 업종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리라 보는데
이 H2, F4 이 부분이 그 뭔가 하면 비자의 종류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적용되는 비자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해 놓으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우리 그 이은경 간호부장님, 그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의료원 간호부장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청주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일선에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선영 연구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지만 제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이제 간호 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서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 인력이 직접 포괄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이제 의료법이라든가 의료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국에 이제 76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충북은 이제 16개 기관, 1298병상, 전체 이제 79,000 병상 중에 저희가 충북이 참여 비율이 한 1.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뭐 종합병원은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이제 연도별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의정 사태 때문에 충북대학교 병원이 타격이 커서 그쪽에서 이제 병상을 많이 감축한 그런 이제 결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들 중에서는 7개 참여 기관 중에서 4개 기관이 주로 이제 재활병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은 그 전국에 참여가 가능한 병상이 24만여 병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79,000여 병상이 참여하고 있어서 전체의 한 32%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전, 세종, 충청 저희가 해당이 되는 대전, 세종, 충청이 한 29.5%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우선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충청북도 그 도내에도 다양한 이제 그 간병 모델이 있는데 그 다행 간병사 병실이 있어요. 다행 간병사 병실이라고 하는 거는 다행실에 이제 간병사가 투입이 돼서 그 여러 명의 환자를 공동 간병 형식으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형태인데 간병비가 1일당 한 6만 원 정도 돼요. 그래도 이거는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 간병을 드린다 한다 그러면 개인 간병은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거든요.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감염 환자라든가 호스피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간병료가 훨씬 더 이제 비싼 그런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간병비는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입원료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에 배치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 병동 같은 그런 경우에는 A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병원은 한 78,000원 이 정도의 이제 1일당 입원료가 발생이 되는가 반면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한 11만 원 정도의 이제 1일당 입원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0,000원 내외로 그렇게 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뭐 배치 기준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간병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편이고요. 간호 인력 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병동 이거는 이제 100%의 가동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병상 기준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6명이 투입이 되지만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20명에 조모사 8명, 도우미가 2명. 그래서 한 30여 명의 간호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보다도 2배 이상의 그렇게 이제 간호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투입된 인력의 업무는
주로 이제 환자 중심으로 이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구분을 해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부분의 문제이거든요.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낙상이라든가 욕창이라든가 이런 환자 안전 사고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을 연구한 논문인데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낙상이라든가 욕창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이제 전신적인 쇠약이라든가 어지럼증, 보행장애 또는 이제 중증도가 높은 고령의 환자라든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환자들에게서 주로 이제 이런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이 된 이제 보고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로 보호자라든가 간병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병동보다 이제 통합병동이 간호 관련 인력이 2배 이상 많이 배치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간병인처럼 간호사들이 뭐 보호자처럼 그렇게 1대1로 환자 곁에서 상주할 수 없는 그런 근무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이제 병원의 관리 소홀로 그렇게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병원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중증도가 있거나 고령의 그런 환자를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간호간병에서.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의 뭐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될 그런 이제 환자 수가 적어서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간호사들의 뭐 질적 수준이 그러니까 간호 업무와 관련된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중증도가 높은 그런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숙련된 간호사들이 배치될 수 있는 그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낙상이라든가 욕창이라든가 이런 이제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좀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중증 환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에 관련된 이제 지침이 또 새롭게 나와서 이 부분이 이제 또 다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병동 운영률이 50% 이상인 기관에서 그 전담 병상을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인 경우에도 50% 이상의 그 참여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병동 운영률이 75%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만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현재 126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으로 그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중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병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이제 사적 간병 영역으로 저희가 이제 넘기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일반 병동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한 명에 간호사가 10명이에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25명. 근데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같은 그런 경우에는 환자 한 병당 간호사가 한 4명 또는 이제 간호조무사가 한 8명. 이렇게 이제 배치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좀 너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런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을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낮춰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상이 많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환자 이제 직접 간호라든가 이런 거에 투입되는 간호 인력의 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호 인력과 관련된 확충 노력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제가 지난달에도 이제 공단에서 시행하는 간호간병 확대 운영을 위한 이제 대책회의에 저 잠깐 들어갔다 나왔었는데 그때도 참여 기관들의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병원의 기관장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이 수가가 너무 낮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수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가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병상을 확대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간호간병은 일반 병동보다 2배 이상의 이제 간호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병원 같은 그런 경우에도
수도권 병원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조금 열악해요. 그리고 급여조차도 낮고 다양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에 남으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간병의 그런 이제 확대를 위해서는 수가를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인력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저희가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적인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이라 한다 그러면 지자체 쪽에서도 그 이제 공공의료와 관련된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한 어떠한 이제 지원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충청남도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라든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금,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좀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또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경 우리 간호부장님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이은경 간호부장님께서 토론 내용을 좀 요약해 본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개선 방향으로는 그 중증 환자 전담 병실 운영을 위한 기준 완화, 또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및 이를 위해서 통합병동 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장기요양센터 김우길 센터장님께서 간병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장기요양센터장 김우길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그 발제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환자에 대한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간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12월 달에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통해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밝혔고요. 24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급여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간병 부담 완화와 두터운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서비스 확대와 여러 가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그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간병 서비스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서비스 내용, 급여 대상, 전달 체계, 재원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병 서비스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간병 서비스로는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등 이러한 서비스들이 간병 서비스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교양 등급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 또는 복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시설 입소나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어 사회적 입원 등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병 비용의 부담과 불충분한 간병 서비스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 대상과 지원 내용 확대가 필요하면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간병 서비스 확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퇴원 후 또는 병원 또는 시설 입소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더불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급여 대상과 전달 체계를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각 간병 서비스별 근거 법률이 다르고 지원 내용의 불충분함과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모호함 등으로 인해서 각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거나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현실들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간병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각 서비스 서비스 주체별 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고 요양병원은 아급성기 환자 중심의 회복병원으로 요양원은 일상생활 지원 중심 시설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간병 인력의 전문성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관리 감독 지침을 마련해서 자격 소지자나 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인력이 간병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노인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노인 진료비 비중도 매우 큰 상황으로 23년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1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진료비는 36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역시도 23년 기준 14조 4,900억 원이 지급되었고 1인당 월 평균 급여 비용도 전년 대비 6.1% 증가한 14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간병비로 추계되는 막대한 비용을 볼 때 간병비의 요양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진료비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병에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도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족한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원 등의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때 공급 주체별 기능 정립과 대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등 기존 간병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과 더불어서 예방 정책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체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마련되어 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 의견을 전달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옥일 센터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옥일 센터장님 그 토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서비스 확대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간병비 요양급여화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병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다음은 그 네 번째 순서, 네 번째 우리 토론자 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우리 김창수 관장님 소개하는데요. 그 요양병원에서 노인 인권의 현황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부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김창수입니다. 먼저 저희 아버님도 한 7년간 병원이랑 요양병원을 오가면서 오랜 병원 생활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매우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저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역할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의 인권, 노인의 학대를 중심으로 조사, 판정, 사례관리,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기관의 관할 지역인 중남부권의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학대 관련 현황과 원인 및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충청부터 충북 중남부권 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사례 신고 및 판정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9년, 19년 이전에는 학대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데 2020년부터 매년 2건, 3건, 4건, 6건, 6건으로 점점 의심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학대 판정도 21년부터 한 건 한 건, 2건, 3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정서적, 신체적 방임학대로 신고되어지고 있으며 병원의 문제도 있지만 주로 간병사에 의한 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되어지고 학대행위자는 간병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대 판정된 6건 중 3건이 외국인 간병사, 중국 해외 동포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간병사에 의한 노인학대가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요양병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노인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간병사의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의 외국인 간병사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간병사의 교육 수준 및 신원, 인권 감수성 등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례 중에는 공급업체에서 수급된 외국인 간병사가 며칠 되지 않아 노인을 폭행하고 퇴사 조치되었는데 병원 측과 공급업체 쪽 어느 곳에서도 이 간병사 신원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나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노인 및 그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에게 반말 및 병실에서의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언어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언어 문제나 짧은 경력 등으로 인해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 교육 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로 한 조의 조장급 외국인 간병인만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나머지 간병인은 겨우 언어 소통을 하거나 읽고 쓰기는 전혀 안 되는 그러한 간병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리 주체의 불분명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렇지만 병원과 개업체 간의 간병인의 교육 및 문제 발생 시 책임 등을 서로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병원에서 2개나 3개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급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을 공급받고 그것에 대한 신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의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인 인권의 감수성 등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질환, 치매나 망상 이런 환자들과 간병인들이 말싸움을 하거나 이런 다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걸어서 못 가라고 한 윽박지르거나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로 간병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과 같은 국가 자격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 및 공급업체 간의 기본 교육 및 보수교육, 신원관리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간병사에 의한 학대 판정이 내려져도 타 병원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학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간병사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노인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병원의 직원 및 간병사도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등을 법정교육 및 의무교육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들 근무 환경 개선인데요.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서 사실은 쉼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교대나 아니면 병원에 24시간 체류하면서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어떤 쉼들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그 부족함들이 노인들에게 화풀이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창수 관장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 김창수 관장님께서 그 토론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 간병사에 의한 노인 학대 현황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으셨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 개선 방향으로 간병사의 공인 자격 제도 도입 필요성, 또 근무 환경 개선 및 교육 관리의 강화의 필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 의회 이화정 의원님 그 간병비 부담 현실과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14분만 참으시면 이제 이 토론회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7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원고 쓴 거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핵심을 잡아서 좀 고민을 다시 해서 요 한 장짜리 페이퍼는 제가 작성해서 아침에 우리 이병헌 선생님 제가 다시 드렸고요. 간호 간병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그러니까 환자가 있는 가구죠. 가구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가게의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 인력을 24시간 동안 집이 아닌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간호사분이라든지 돌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소변을 가급적이면 본인이 스스로 가리실 수 있고 중증이 아니신 분들이 내가 서비스를 하시는 대상자였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한 분은 계속 치매나 선망증이 심각해지시고 대소변도 갈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은 계속 수가가 올라가는 이런 수가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정책이죠. 정책인데 이 정책도 재정에 맞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이번 토론의 결론이 될까 봐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 무조건 좋죠. 어쨌든 재정이 한계가 있더라도 좀 더 넓은 대상자들에게 간호 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어떤 이들이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간병 살인에 대해서 5분 토론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그 5분 토론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도를 말씀하셨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간병 살인을 가지고 굉장히 큰 주장을 하셨던데요. 간병 살인의 이 극단적인
간병의 문제를 가지고 발생되는 이 간병 살인은요,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극단적인 간병 살인의 진짜 원인은 그 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극도의 스트레스, 정서적 지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이 장기간 질병에 대한 비관. 오히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하는 문제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병원비에서 오는 경제적 지원 문제 때문에 간병 살인이라기보다는 병원 이외에 지역에 돌아가셔서 간병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2006년부터 2023년도 이게 9월 달에 건수가 맨 위에 간병 살인은 2023년 8건밖에 되지 않은 거는 이 토론이 국회에서 2023년 9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2023년 오로지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적은 거였고요. 대개 보면 지역에 돌아가서 2년 반 안에 이런 살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오히려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마침 2026년도부터 노인 의료 돌봄 관련해서 서비스가 올해 저희 청주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만 그런 돌봄 서비스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수가에 대한 것들, 재정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각지대를 찾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는 진짜로 중앙정부 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땜빵식으로 재정에 맞춰서 수가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병원비를 지원하는 거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가족들을 돌보는 2008년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레스피 케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원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간병인들을 좀 쉬게 해주는, 가족들이 다 간병하는 그런 가구들을 찾아내서 좀 쉬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국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족을 좀 더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혹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지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너무 제한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것으로 정책을 맞춰서 간병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이 극단적인 간병 살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지역에 돌아가서 지금 등급받지 않은 분들 아니면 장기간 가족들의 돌봄과 아니면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의 시간을 늘려주는 방향 형태로 정책이 좀 체계적으로, 저는 어떤 정책이든요 재정에 맞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천천히, 도래 재정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 극단적인 간병살인과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어떤 투트랙으로 갈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발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화정 의원님 정말 열정적으로 이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말 그 간병 살인에 대한 이 부분, 또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무자녀 세대 증가로 간병비 문제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 현재 충북의 저소득층 대상 간병비 지원 사업이 너무 제한적인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까지 확대할 것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을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요. 또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 간에 서로가 합의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의 토론 자만 남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충북의 간병비 지원 사업 중심으로 마지막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앞에서 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노인, 간병비도 뭐 노인분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특히 뭐 보은이나 괴산 이런 지역들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한 40%가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요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뭐 이런 간병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 비용이 증가되거나 또 이게 가계 부담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공감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뭐 경기도라든가 충남, 경남, 제주에서 일부 벌써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이제 도에서도 이게 어떻게 좀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또 박지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또 이렇게 5분제 발언도 해주시고 오늘 토론회 해주셔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간병비 지원이라든가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해보고 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간병 관련해서는 뭐 정부에서도 간호간병 서비스 또 뭐 요양병원 지정 사업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뭐 작게 하는 거지만 30병상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이 직접적인 간병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지금 진천군에서 23년부터 시범 사업 하고 있고, 또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 사업도 괴산음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지금 엄청 중요하고 큰 부분인데 복지 분야에서는, 그리고 내년도에 이게 지난해 법이 제정돼서 내년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 요양도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법이 이제 내년 3월에 시행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좀 고민하는 게 이것 때문에 어떤 별도의 조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인과에 예를 들어서 의료돌봄 통합지원팀을 좀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병으로 가지 않고 직접적인 간병은 아니지만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집에서 살아가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는 간병 서비스보다 더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아갈 방향인 것 같고, 또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방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직도 확대하고 사업비도 확대해서 내년부터 11개 전체 시군에서 이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관련해서 지금 노인 요양 기관이 많은데요. 여기에 또 장기 요양 요원들의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분들의 뭐 인권이라든가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를 올해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지금 7월에 사회서비스원에 이제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어떤 간병 서비스 지원, 이것도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간병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지만, 또 이하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예산의 한계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이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 또 간병인 분들이 노인 요양이나 그런 분들처럼 이게 공인된 어떤 검증된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또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그 조금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이거를 내년에 1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하고 또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특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그 간병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충북에서 이게 사업이 그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 정부에 저희가 건의할 거 있으면 찾아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기봉 국장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그 장기봉 국장님 그 토론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 사업으로 그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과 또 그밖에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고요. 또 타 지자체에서도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 충청북도가 추가 병동 확보와 또 간병 인력 충원 또 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또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으신 6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그 플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그 주제 발표 및 토론에 대해 질의하실 것이 있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그 홍지연 과장님은 뭐 별도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우리 그 보건복지국 그 과장님이신데요. 복지 정책에 대한 그 과장님이십니다. 홍지연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분은 아니고요. 뭐 여러 이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 복지부에서 아까 여러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23년도죠. 그때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요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하시겠다는 부분들 간호간병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겠다는 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경증 환자들에 의해서 됐다면은 앞으로는 중증으로 가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돌봄과 뭐 의료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분들을 이제 돌봐드리고 또 나머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그 거주지에서 뭐 재택 의료나 재택 이제 돌봄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뭐 불필요한 사회적 그런 입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간병비 부분은 이거는 너무나도 그 액수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라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름마를 지금 타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더 이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저희 도가 그 저소득층 그 간병 서비스 사업과 같이 일부 하는 사업들에 의해 이제 기본 바탕으로 좀 더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게 방향이 아까 뭐 국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복지정책과 그 홍지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토론자를 비롯한 장기봉 국장님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플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오늘 끝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허선영 연구위원님 그 마무리 발언 잠깐 해주시죠.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의견 잘 들었고요. 이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오늘은 간병비 부담에 한해서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간병이라는 그 돌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돌볼 것인가 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책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지속이 되고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구병 무효자라고 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이 참혹한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내용들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지정 토론과 플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